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저희가 심층 인터뷰죠. 과연 그 어제 나왔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오게 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어제 나왔던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과연 이런 그 고용 보고서들이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분석해 주실 수 있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웰스 가이드 박지원 전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업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었죠? 한 35년 됐습니다. 35년. 진짜. 근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세요. 35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스타트업에서 이제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네.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생활하다 보니까 네네. 좀 젊어지셨어요? 예.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같이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아무래도 어제 발표됐었던 이 그 고용 구인 이직 보고서, 거기에 대한 해석부터 해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오늘 그 졸트 얘기하기 전에 네네. 그 ADP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아까 언급은 하셨던 것 같은데 그 17만 7천 명으로 이제 일자리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예상은 그 20만 명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전월 대비해서는 전월에 이제 32만 4천 명이었는데 맞아요. 거의 반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일단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데서 완화 쪽으로 지금 그 이전하고 있다라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이게 그 ADP 보고서 이제 졸트도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 시장의 그 흐름이 이제 그 팬데믹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팬데믹 이전이요? 이전 수준으로. 2019년 정도 수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결국은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노멀라이저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 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미국의 그 투자은행 그 라자드의 그 애널리스트가 오늘 그 졸트 보고서를 보면서 그 연준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했다. 연준이 기도한 대로 응답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아시겠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힘겨운 싸움을 벌였는데 인플레이션의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해 그 이론을 그 필립스 곡선에서 이제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과 이제 물가가 이제 반비례로 움직이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그 물가는 떨어지고 실업률이 내려가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 부분 이 이론을 이제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잡혀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연준에게는 다소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1년을 올렸더니 이제야 효과가 나타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졸트 보고서를 보면은 그 7월 달에 그 계절 조정된 그 미충원 일자리가 이제 880만 개입니다. 6월 달에 그 1,140만 개에서 그러니까 6월 달에 그 920만 개에서 이제 줄어들었고 2022년 7월에 그 1,140만 개에서 이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지금 그 하락 추세. 이 그래프 잠깐만 보시면 선명하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주가에서 보면 작전주거든요. 이게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는 형태인데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 팬데믹 왜곡 정도 되겠네요. 뒤에서 이렇게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거의 팬데믹 수준.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노동 시장이 그 타이트한 데서 이제 느슨한 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 지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들고 나온 지표가 그 실업자 대비 그 일자리 비율인데요. 이 지표가 현재 그 실업자당 그 비어 있는 일자리 수 비율이 1.5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내가 그 실업자이지만 그 일자리는 0.5개가 더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그쵸.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아직은
내가 지금 일자리를 관둬도 옮겨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1.5%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요때 그 플랫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때 평균입니다. 1.2. 요 수준에 거의 그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사람의 수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6월 달에 그 400만 명에서 7월 달에 350만 명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그 이직률이 그 2.3%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2019년 평균과 뭐 거의 일치합니다. 이 지표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요.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직률이 그 신규 채용보다 네. 고용 시장의 그 긴축을 그 보여준다는 점에서 네. 아마 그 파월 의장은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직률이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 이직률이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오늘 이제 그 지표에서 그 특이한 점을 먼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그 현재 일자리 수가 그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과열된 신호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왜 이렇게 판단하냐면은 이때 그 2009년도부터 네. 2019년도까지 그 흐름을 보면 이때 그 미국 비농업 부문 그 임금 근로자 수는 17% 증가를 했는데요. 네. 채용 공고는 무려 16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수요 네네. 그 중심의 그 시장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팬데믹 수준으로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타이트한 국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로자가 10년 동안 17% 증가했는데 채용 공고가 160% 증가했어요? 요때 10년간 그랬습니다. 요때 10년간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간. 10년 동안. 예. 근데 그 흐름이 그 팬데믹 이후에는 더 올라간 거죠. 아,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은 예, 그 근로자 우위 중심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세부적으로 보면 그게 서비스업이 너무 많아졌다 뭐 이런 문제점도 있을 거고 어쨌든 예, 그건 그렇습니다. 차치하더라도 예. 지금 그 정상화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 파월이 기도하니 그것을 들어준 예, 그렇습니다. 잡 예. 오프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둔화는 앞으로 이어지겠죠.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이상하게 갑자기 누군가 고용을 막 많이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재밌는 그 기사가 났어요. 네. 그 제목에 혹시 이제 오늘 기사에서 번역본들도 많이 나왔던데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미국 고용 시장이 quiet 퀴딩에서 네. quiet 커팅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 네. quiet 퀴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 퇴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 왜 퇴사를 하냐면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에 이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일자리를 그만둬도 나보다 그 지금 그 직장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직장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네. 그 직장으로 계속 이전하는 거거든요. 이직률이 낮은 게 더 중요한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답인데 네. 이렇게 이제 이직률이 높아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직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 그 개인에 대한 그 소득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 결국 지출이 늘어나고 이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이직률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직률이 지금 이제 전차적으로 지금 퇴조를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quiet quitting, 커팅. 네. 이 회사에서 조용히 감원을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네. 이게 표신하게 야 너 예를 들어서 나가 이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든지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네.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이제 그 부서를 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분야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했는데 전혀 뭐 다른 분야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질 것이고 그렇죠. 특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뭐 퇴직금도 많고 그리고 계속 이제 미국은 실업수당이 많으니까 에이 그럼 그만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을 뭘로 메우냐면은 기업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고급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그 회사의 그 장래를 그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예전엔 높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싫으면 관두지 뭐 왜냐면 뭐 더 많이 주는 일자리가 저기에 이렇게 수두룩 뻑뻑하게 널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직률이 지금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나가도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는 그리 쉽지 않겠는데 라면서 결국은 이제 고용시장이 워낙 그 강했던 게 둔화되고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거네요. 예.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네.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오늘 그 졸트 보고서에서 나온 그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직률입니다. 퇴사율인데요. 지금 현재 비율이 2.2%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2.2%는 아까 보시겠지만 최고 많이 올라갔던 게 3%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직률도 2019년 12월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것도 지금 그 되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직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직률이 줄어든 이유는 고용 환경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거예요. 네네.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오늘 발표한 그 컨퍼런스 보도에서 나온 그 설문조사의 한 가지 내용인데 그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는 지금 주변에 네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네.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놀리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설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예. 너 지금 나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수치가 네. 40%로 나왔거든요. 40%대. 근데 이 40%가 7월 달에 그 43.7%에서 이게 급락을 한 겁니다. 네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의 이제 그 quiet quitting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같고 좀 일맥상통하는 표현인데 근로자들이 고용 환경에 대해서 이전보다 점점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이직을 하지 않고 있다. 네네. 그래서 조금씩 그 기업 위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지표들은 이랬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고용 지표의 결과 때문에 채권 금리도 급락을 했어요. 예.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 금리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락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잠깐은 이제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나온 뉴스가 이제 독일의 8월달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독일이요? 예, 전월보다는 그 낮아졌는데 네. 예상치보다는 이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가 6.1이었는데 네. 6.2로 나왔거든요. 독일은 지금 성장률이 거의 제로 아닌가요? 예, 그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건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스페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럽 시장의 그 금리가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그 고용 시장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마 발표가 됐을 건데 그 PC가 아마 오늘 발표를 했을 거거든요. 네네. 아마 그 부분에서도 아마 그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할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채권 금리가 그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사실 채권 금리가 그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졸트 보고서 그리고 이제 이 지표에서 보겠지만은 컨퍼런스 보도의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네. 106.1로 그 예상치인 116을 크게 하회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 117에서도 그 떨어진 거고요. 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 소비 지출을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나왔지만은 이 소비자 신뢰 지수와 소비 지출 간에는 거의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뢰 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소비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하락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채권 금리를 건드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21%에서 이제 4.11로 하락을 했고요. 아, 되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2년물도 이제 5.048에서 4.888로 떨어졌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이게 기술적 지표로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이 그래프가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래프인데 2014년도부터 이제 현재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나온 건데 이 빨간색이 이제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이 빨간색 선이 4.34%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전에 금리가 급등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그 채권 전문가들이 10년물 금리는 4.5 그리고 아마 그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는 고용 시장이 워낙 타이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상대로 이제 약간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쩌면은 10년물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보면 물론 이제 9월 1일 날 그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4.3%대가 단기적으로는 그 저항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문님 그러면요. 예.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게 경기가 너무나도 강하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금리도 오르고 뭐 그것 때문에 주가도 오르기도 했지만 그러면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연준은 아니야 금리 더 올려야 돼 이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고용도 이렇고 지금 보니까 저축도 좀 안 좋더라고요. 저축도 거의 뭐 쓸 돈 다 썼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저는 그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는 둔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네. 그 비슷하거든요. 지난번 분기하고. 그러니까 그 속보치가 2.4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수정치가 수정된 게 2.1 나왔더라고요. 예. 네.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그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한 많은 그 논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인버트된 수익률 곡선도 그렇고 다른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샴 인디케이터도 이제 갖고 나왔었지만 이러한 지표들로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기 침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GDP 성장률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GDP 성장률은 지금 견조하게 2%대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애틀란타 페드에서 그 나오는 그 GNP 그 나우 트랙터를 보면은 5% 6%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3분기에. 네, 5.9.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그 경기 침체를 예상했지만 실물 경기는 오히려 탄탄하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오늘자 신문이겠죠. 미국이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나올 건데 과연 미국 경기가 소프트 랜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위 이제 하드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하드 데이터는 실물 지표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실물 지표의 신뢰성을 더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그러죠. 이제 심리 지수에 더 많은 점수를 줘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각종 신뢰 지수들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하드 데이터가 받쳐주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과연 소프트랜딩으로 가고 있는 전조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을 달았거든요. 네네. 근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퍼펙트한 그 소프트랜딩이라고 했던 구간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그 견조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실물 경제가 상당히 그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드랜딩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뭐 로우랜딩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노랜딩으로 가면 저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노랜딩이 왜요? 그냥 고공행진하는 거거든요. 플래튜거든요. 이렇게 네네. 네. 일정한 수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 추세를 이게 그 모든 사이클에 그렇듯이 그렸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물론 이제 폭이 이제 중요하지만 폭이 적게 내려오는 게 이제 소프트 랜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노랜딩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예, 이거는 상당히 지금 불리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그림은 뭐냐면 아마 그 94년도, 95년도 요때 그 금리 정책하고 그리고 폴 볼커가 그때 70년대 금리를 잡았을 때 그 금리 정책을 보면은 어쩌면 파월 의장은 그 이전에도 폴 볼커 의장을 상당히 존경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분의 그 이론을 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쩌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올리는 게 어쩌면 그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9월이 되겠죠. 9월로 보세요? 예. 보통 지금 11월로 좀 보시던데. 저는 아마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이게 스탑고가 안 좋은 정책이거든요. 이게 지난번 스탑을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스탑하고 또 올리게 되면 시장이 아마 혼란을 겪을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거의 일관성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준의 그 의장이 아마 그 과거의 정책 그리고 일반적인 그 경제 이론을 따라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디하게 포즈로 갔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인하 쪽으로 그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지훈 전무께서는 이제 9월 인상하고 그게 거의 마지막일 가능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금리를 고정시켜 놨다가 이제 인하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시나리오.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그러면 시장 금리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그 금리가 이제 내려간 부분을 네. 수급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요 화면에 이제 나와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그 선물에 대한 그 포지션입니다. 네. 이게 상단에 있는 것은 그 자산운용사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자산운용사들의 그 금리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검은색이 이제 헤지펀드인데 헤지펀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매도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는 채권 금리가 그 상승한 거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는 아니다. 채권 금리는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채권을 사자라는 그 포지션을 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해치 펀드들이 그 최근에 이제 선물 공매도를 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아비트로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이런 이제 포지션을 취한 건데 오늘은 이제 그 해치 펀드 애들이 그 아침에 그 졸트 보고서가 나오면서 서둘러서 이제 일부 청산하는 모습이 그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금리가 급락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일종의 주식시장 쇼 커버링 같은 게 나와서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9월 1일 날 그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면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을 청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600만 개거든요. 네. 이 600만 개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보다 팬데믹 그때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숏을요? 예. 이게 결국 이 부분이 그 고용 보고서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 금리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면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이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청산이 되면서 금리가 꽤 빠르게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올라간다고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쩌면 이제 또 주식시장도 건드릴 수 있어서 그렇겠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해서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근데 또 그런 현상 발생하면 또 시장에서 이러잖아요. 아니 뭐가 얼마나 안 좋길래 갑자기 돈들이 그 수많은 돈들이 채권으로 몰려가? 막 이러면서 지금 주식도 있는 거 팔아서 채권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해석하면서 심리 안 좋아지고. 그런 이제 반면에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수 포지션을 취한 이유는 이제 계속 이제 현재 금리에서는 채권을 사도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계속 자산운용사에다가 돈을 맡기거든요. 자산운용사에서는 고객이 돈을 맡기니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거의 포지션이 600만 개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1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와서 그 헤지 펀드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금리는 이제 약간 변동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서 확실히 좀 고용 시장 둔화되고 있다. 우리가 걱정했던 그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동안 채권 시장에 쇼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던 이 헤지 펀드들이 어쨌든 커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날의 검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게 주식 시장을 한번 그 살펴보면은요. 이게 그 졸트 보고서하고 이제 연관돼서 한번 네네. 제가 이제 풀어봤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화면을 보시면 이 그래프는 뭐를 표시하냐면 이게 파란색으로 나온 거는 이제 구인 건수입니다. 네네. 그리고 녹색으로 된 거는 이제 S&P 500 지수인데 2000년도부터 그려놓은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거의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S&P 500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트는 그 구인 건수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밀접하게 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그래프만으로는 지금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직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긴 한데 이거를 이제 통계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통계를 쓴 기법을 이제 그랜저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라 조금 어려우실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 시계열의 그 과거 값이 다른 시계열의 그 현재 값을 예측하는데 그 판단하는 그런 그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 졸트 보고서는 그 1개월 뒤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 비해서 1개월 늦게 후행합니다. 네. 그 시차만 후행을 해서 그쵸.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통계를 그 분석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몇 해 있는 그 X축에 있는 거는 이제 시차인데 네. 그 졸트를 기준으로 한 시차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것은 이 빨간색 선으로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요게 그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가 0.05 이하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지표 간에 그 졸트로 봐서는 이제 후행, 그 S&P 500 지수는 선행, 네. 요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쭉 이제 그 후행 관계를, 선행 관계를 본 건데 그 0.05 밑으로 내려온 것은 2개월하고 3개월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졸트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그 S&P 500 지수가 하락할 것이냐라는 거 본 건데 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제 선행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졸트가 떨어지고 나서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S&P 500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니까. 예.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졸트 지표가 7월 달이기 때문에 7, 8, 9 2개월 하면은 이제 9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네. 3개월이면 10월이에요. 네. 그래서 9월하고 10월이 어쩌면은 9월 또는 10월이 주식시장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지금 그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지수가 이런 거 통계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졸트가 주식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선행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할 수도 있고 그쵸. 안도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 지표를 갖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통계치가 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9월달 또는 10월달에 시장은 약간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상황 가서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요 지표로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졸트만 비교하신 거예요? 졸트만 비교하신 보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나올 건데 네네.
실험들이 나오면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샴 그 인디케이터가 있거든요. 네네. 아마 그것도 아마 그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아마 주식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제 오늘 9월 1일 날 발표를 하면 그때 이제 다시 돌려보려고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네네. 네. 그때 이제 인과관계를 제가 똑같이 그 그랜저 인과관계를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표하고 네. S&P 500 지수하고는 거의 한 4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래서 이 지표가 샴 인디케이터가 이제 꺾어지는 시점에서 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S&P 지수가 이제 하락하는 그게 한 4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그럼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은 좀 언제쯤 꺾인다거나? 대체적으로 그것도 9월, 10월로 나와요. 아, 대체로 9월, 예, 10월이요? 제가 그 9월달 그 고용 보고서를 안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네네네. 드리겠는데 아마 9월달 고용 보고서에서 혹시 이제 실업률이 그 좋게 나오면 이제 떨어지게는 나오면은 그쵸. 지표는 멈출 거거든요. 그러면 선행선은 또 늦춰지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오늘 그 졸트 보고서로 봐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조건들이 다 변하지 않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고용만 놓고 이제 그 상관관계를 보니까 그 9월, 10월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예.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 그 통화정책 결정 회의라든지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미쳐서 예,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혹시 마지막으로 좀 저희한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그 한 가지 더 지표를 갖고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최근에 이제 그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잠잠하지 않습니까? 네.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14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과거 한 30년 평균이 19입니다. 근데 19에서 지금 한참 떨어져 있는데 네네. 이것을 이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지표로서 S&P 500 지수가 네. 연간 통틀어서 일별 그 주가 등락률이 위든 아래든 네. 2% 이상 그 등락률을 보인 그 횟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 화면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네네. 그 왼쪽에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난 게 이게 S&P 500 지수가 그 1년 동안 네. 하루에 일별 변동성이 그 2%. 이것은 이제 장중 등락이 아니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전일 대비 2% 올랐느냐 아니면 2% 떨어졌느냐 이거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현재까지 네. 딱 2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올해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그 하락을 하고 급등락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불안한데 네. 변동성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2% 이상 왔다 갔다 했던 게 두 예, 번밖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제가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이게 1990년도부터 이제 살펴봤는데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없는 경우입니다. 네네. 0이고요. 그리고 3 이하인 경우만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네. 이제 그 2% 이상 그 변동했던 게 횟수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지표를 보면은 그 1993년만 빼놓고 보면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수익률이 좋네요. 예. 그리고 그 해만 놓고 보면은 그 94년만 빼놓고는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그 다음 해는 좋았고요. 네. 그 해도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만 이제 마이너스 7% 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그 낮았다라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그 충격을 받을 요인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을 그 뒷받침하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그 견조했다. 시장을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펀더멘털은 상당히 견조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았다. 그렇게 되면은 연말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주식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10월 달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1월, 12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 수치는 아마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9월, 10월은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9월 또는 10월. 네, 9월 또는 10월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 무슨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조정 이후에 오히려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이렇게 변동성이 적었던 해는 오히려 또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라. 예, 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연말까지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재훈 전무의 이야기를 듣고 연말까지의 좀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자. 뭐 지금 뭐 해서 뭐 인생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방송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뭐요? Stay tuned. 아니에요. 방송국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해야지 저희가 설명해 드릴 일도 있고 같이 기분 좋아할 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터지는 게 저희한테는 좋은데 우리 채널만 계속 봐줘라. 그거? 예. 그러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박재훈 전무와 함께 고용지표가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